사랑하는 남편의 절박한 외침도 유나 씨의 눈을 다시 뜨게 할 수는 없었다. 유나 씨 곁에 엎드린 남편의 얼굴에, 유나 씨의 손을 잡은 7살 딸아이의 얼굴에, 그리고 주치의인 나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잠시 세상의 움직임이 멈춘 듯 고요하다. 하지만 곧 창밖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움직인다. 유나 씨는 사내에서 만난 남편과 첫눈에 반해 남들보다 일찍 결혼했다. 사랑과 축복 속에 낳은 딸아이는 다한 증후군이었다. 아픈 아이에게 형제가 많으면 나중에 힘이 되어줄 것 같아서 연년생 둘을 더 낳았고 20대에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29살 꽃다운 나이에 말기 위암 환자가 되었지만 새 아이의 엄마로서 아직 할 일이 많은 그녀였다. 누군가의 엄마와 아내가 아니더라도 20대 후반은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 나이였다. 애들은 어떡하죠? 언젠가 나는 투병 중인 유나 씨에게 그렇게 물었다. 어떡하긴요. 할 수 없죠. 그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나 씨의 말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새워야 했을까. 오늘 유나 씨는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하얀 손으로 7살 맏아이의 손을 꼭 부여잡고 잠이 들었다. 심장이 멈추고 온기가 사라졌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첫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다. 어떤 일이든 첫은 미숙하고 어설프기 마련이다. 첫사랑을 할 때 대부분 실패하는 것도 미숙하고 어설프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랑에는 2번째, 3번째 기회가 있다. 끝장난 사랑을 교훈 삼아 처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죽음은 삶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시련이다. 그러나 처음 겪는 일이라 해서 첫사랑처럼 실패한다면 대가는 참혹하다. 같은 이야기라도 결말이 다르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듯 내 삶의 과정과 다른 마지막은 나의 인생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죽음의 신이 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신이 언제 오는가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는 독일 격언처럼 죽음은 말기암에 걸린 나의 환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우리에게도 내일 당장 올 수 있다. 죽음은 자신이 찾아가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얼마나 기막힌 일을 겪었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자비도 연민도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과 접촉해야 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예인의 일상을 꿰고 있으면서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을 영어 단어를 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작 미래에 반드시 닥칠 죽음의 길에 대해서는 아무 지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지만 싫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무섭고 끔찍한 일이다. 나 또한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나의 마지막을 상상하지 않았다. 의사로서 타인의 죽음은 많이 보면서 정작 나의 죽음은 두렵고 서글퍼서 외면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곧 인생의 실패이자 의학의 실패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죽음의 맨 얼굴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하다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허둥지둥 죽음에 관해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또다시 현재에만 집중한다. 호스피스 의사가 된 지 5년이 지났다. 병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참 잘 살았다고 격려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병실 밖에서 나는 죽음과 죽어감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죽음에 관한 어두운 오해를 풀어야 할 사명감을 느낀다. 건강한 사람들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죽음의 모습을 개선시켜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따르면 사람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쳐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 육신이 늙어가는 것처럼 마음도 육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노화하다.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얻어지는 건 없는가 보다. 사랑하는 이에게 죽음을 배웠거나 삶의 과정에서 죽음과 가까이 맞닿아 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잘 수용한다. 내가 본 바로는 자식을 앞세운 부모나 장애인이 그랬다. 삶이 고달팠던 사람에게 죽음이 좀 더 쉬운 걸 보면 인생은 공평한 것 같기도 하다. 또 아직 죽음이 다가오지 않은 보호자도 환자와 같은 마음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보면 죽음의 5단계는 삶의 5단계와 근본적으로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죽음은 예고편 없이 들이닥쳐 소중한 것을 빼앗아감으로 폭력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딱 한 번 오기 때문에 공평하다. 그 한 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배워야 한다. 삼배 옷을 입고 입관하는 체험으로 마지막을 느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지금 모습 그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죽음을 배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자신의 마지막과 접촉하기를 바란다. 이미 죽음이 등 뒤로 들이닥쳤을 때 호스피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선배에게 죽음을 배우기 바란다. 정든 환자와 진하게 이별해봐야 내가 떠난 뒤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남길 수 있다. 그런 뒤에야 제대로 된 사전의료 지시서나 유언장도 쓸 수 있다. 죽음은 독학할 수 없다. 타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진다. 자신의 마지막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들쭉날쭉하던 삶에 일관성이 생기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곳에서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는지 알게 되었다. 축제의 막바지에 하이라이트가 있는 것처럼 나는 호스피스 병동에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은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 왔다가 삶의 갈등을 정리하고 행복하게 죽었다는 죽음에 관한 동화가 아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과 죽음의 5단계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이야기이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마지막 삶의 이야기다. 내가 이 원고와 함께 했던 시간은 글을 써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과정이다. 나는 우리의 마지막을 읽어가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우리도 그들처럼 어떤 마지막이 기다리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며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먼저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용기도 주고 싶다. 또 의료의 도움을 받으면 죽기 직전까지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의학적인 상식도 알려주고 싶고, 사회봉사의 치유력만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죽음의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자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고 싶다. 나의 호스피스 경험을 통해 당신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내기를, 평범한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당신의 죽음과 소통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